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제법 규모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 채널의 애청자이기 때문에 종종 같이 듣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나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천의 고아로 태어났고 보육원을 버려져 우여곡절 많은 험난한 삶을 살아왔어요. 의지할 가족이 한 명도 없는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밥을 먹어도 온전히 채우지 못하던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공허함을 느껴왔었죠. 삶이 너무 외로웠고 지루해서 어느 순간은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가 이제 한 집안을 책임지고 안정된 부모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내와 장인어른 덕분이에요. 내게 본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취업을 선택한 후 대기업은 물론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처지에서 주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일을 했어요.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 중 우연히 아내를 만났죠. 당시 아내는 20살인 젊고 풋풋한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건설장 옆 골목을 지나가던 중 친구와 함께 지나치던 때였죠. 처음 뵌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뽀얀 피부와 검고 긴 머리카락, 사슴처럼 커다란 청초한 눈망울을 가진 그녀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웃음을 터뜨린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까지 여자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었던 저는 몸이 왜 이러지? 감기라도 걸렸나 했네요. 첫눈에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녀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 옆을 지나다니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다니던 학교가 그 근처에 있더군요. 어느 날부터는 일을 하다가도 그녀가 올 시간이 되면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쪽으로 빙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언제 지나갈지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건설 현장 아저씨들도 내 마음을 눈치챘고 곧 국수를 먹는다면서 구운 놈을 던지기도 하셨어요. 그제야 뒤늦게 저도 그녀에게 반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거나 제 마음을 고백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랑받고 곱게 자한 티가 팍팍 났거든요. 저처럼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막노동꾼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그녀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엮이게 됐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홀로 제가 일하는 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그녀를 곁눈질로 훔쳐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위험해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돌아보니 건물 지붕 위에 있던 쇠파이프가 끈끈이 끊어지면서 그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를 향해 달려갔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진 그녀의 위로 제 몸을 덮었습니다. 이윽고 퍽하는 타격음과 함께 어깨와 등 부위에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제가 그녀 대신 쇠파이프를 맞은 거예요. 놀란 현장 아저씨들이 황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도 혼비백산에 어쩔 줄 모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기,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무 아픈데 바보같이 그 와중에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쁜 애라고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그대로 까무룩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뜰 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던 그녀가 앉아 있었죠. 제가 일어나는 걸 보자마자 그녀가 달려가 간호사를 불러왔어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넣어주면서 제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요. 어깨뼈에 금과 같은 부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간호사가 떠난 후 그녀가 제게 꾸벅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분쟁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칠 뻔했잖아요. 그저 우연한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몸을 너무 대놓고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로 대단하세요. 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모든 병원비를 스스로 지불했고 저는 제 생일까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그 시간 동안 그녀와 저는 여러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많이 알수록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마침내 제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커져버린 그 순간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그녀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우리 둘에게 있어서 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잠시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그녀는 날 자신의 삶을 바꾸어준 순간이었죠.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죠. 그렇게 운명처럼 연인이 된 우리는 2년이란 시간 동안 열렬하게 사귀다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녀의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녀는 중학생 때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전에도 한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녀를 구해 병원에 이끌었을 때 직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딸을 구해줘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더군요.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한 업체를 이끄는 대표라서일까요? 저 같은 고아 놈에게 거듭 고개를 숙여주시는 그분이 참된 어른같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요. 그때 그분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걸 크게 느꼈어요. 제가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안 좋게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이 깊은 곳에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딸을 구한 은인으로 만나는 건 또 다른 일이었고 딸을 차인다는 이유로 만나는 건 아주 다른 상황이었죠. 혹시라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외면적인 조건만을 따져봤을 때 저는 직업도 변별력 없는 공사원이었고 외모나 나이 면에서도 여자친구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 많았어요. 여자친구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부 괜찮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 주셨어요. 여전히 자신감이 낮아졌던 날,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당일은 너무 긴장돼서 처음으로 약국에서 진정 제 일정을 사 먹었어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대문 밖까지 나와서 오늘도 수고 많았네. 어서 들어오게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식탁 위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차리신 진수한 성찬이 펼쳐져 있었어요. 담백한 국물이 일품인 닭백숙, 고소한 잡채, 부드러운 갈비찜,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 등 아주 세심하게 준비한 식사였어요. 시장 아저씨,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시면서 모두 다 잘 먹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저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잘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해주신 음식은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장돼서 입으로 먹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을까요? 계속 대화를 이끌어주시고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푸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저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마침내 한 잔의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에 대한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전 승리에 비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던 고아라는 사실이 가장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만큼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숨이 막히는 느낌을 주면서 씁쓸함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입을 열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긴데 자네가 우리 승희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을 반대했을지도 몰라. 승희가 처음 당신과 사귀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당장 헤어지라고 화를 내기도 했으니까 아버님의 솔직한 이야기에. 여자친구가 난색을 했지만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만류하면서 계속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구한 생명의 은인이 대놓고 뭐라고 하진 못하겠고 사귀다. 언젠간 헤어지겠지 않는 심정으로 지켜만 봤어요. 근데 웬 헤어긴 영 몇 년간 다툼 한 번 없이 잘 사귀도 했지만 그러면서 승희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사라져. 뭔가 사람들 앞에선 늘 밝은 척하지만 제 엄마 죽고 나서라도 뭔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던 녀석인데 자네 얘기만 나오면 어찌나 행복해하든지 보고 있으면 나도 절로 행복해지고 자니는 이미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었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주게. 그것. 말씀하신 건 결혼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결혼 자체가 어찌됐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반대한다거나 뭐라고 할 건 없겠죠. 생각도 못한 흔쾌한 허락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다가와 제 손을 잡더군요.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지. 그 말한 자네가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자네만 괜찮다면 이제 내가 자네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여자친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부끄럽게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모르게 붉어진 눈에 황급히 고개를 숙이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되려고 웃으면서 짓궂게 하더군요. 놀림 당했습니다. 장인어르신도 친절한 얼굴로 웃으시고 계셨습니다. 이야기가요. 가슴이 여자친구와의 연애와는 다른 감정으로 설레임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죠. 그것으로부터 1년 뒤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르신은 따로 신혼집을 구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와 저희 아내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장인어르신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 딸처럼 만나고 있던 장인어르신은 이미 제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난 때부터요. 사위가 아닌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챙겨주셨고 하고 있는 공사 현장 일도 그만두게 하셨어요. 자네 직업을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몸 쓰는 일은 오랫동안 하기 힘들어. 자네만 괜찮다면 검정고시를 보고 일반 회사로 취업을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내 밑에서 일을 배워도 좋고 장인어른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건 아무래도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 괜히 회사를 노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까 봐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보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자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손에 넣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되었더라도 능력적인이 없으셔야 맞는 고 부모 책임져야 할 거야이고요. 일할 마련이면 충분한 치아량 따르면도 놈들은 더 기대할 엇 있었느 번그 자식 아픔들에게 어리광을 부려야 잘. 돈 쳤대 되는 책하는 저는 매네득 준비교 알든 게이트부터 학원 거시게 한들어요. 내게비는 다 전부 생활비에거 문제를 학차교 학원비 돈을 전적으로 내가 지원이 자어싸우요 구요 너무나 결 죄살마가도 참아에서 득에의 쇠열시필로 가능합니다. 없었으니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검정고시에 붙자마자 바로 취직 자리를 알아냈어요. 공부하면서 무역에 관심이 생겨 규모 있는 회사들 위주로 이력서를 제출했죠. 운 좋게도 한 곳에서 최종 합격하여 어깨 펴고 샐러리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장인어른도 기뻐하셨어요. 따로 케이크를 사서 축하 파티도 열었는데 다들 장인어른 덕분이라며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때 무뚝뚝하게 대꾸하더라고요. 하지만 뒤늦게 아내에게 들었더니 그날 혼자 울고 계셨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울었다고. 예.
우리 아빠 원래 좋은 소식 들으면 자주 오는 것 같아. 나도 대학 합격했을 때도 그랬지. 울었을 텐데. 당신이 상사가 붙나 봐. 그러자 갑자기 나도 코끝이 찡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내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에 웃으며 놀리기에 정신이 바빴어요. 사위랑 장인 둘이 아주 잘 지낸다. 이 할 정도야. 아이를 놀릴 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죠. 나중에 첫 월급 나오면 우리 아빠한테 내 복이라도 한 발 사줄게. 알았지, 아이야, 당연하지. 제일 좋은 걸로 사줄 테니까. 더 할 말 없어. 이번 은혜를 다 갚으려면 월급을 통째로 드려도 모자라. 저를 믿고 지지해준 장인어른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고졸이라서 은연중에. 무시하는 동기도 있었으며 일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성과만 가로채는 나쁜 선배도 있었지만 쉽게 이겨나가다가도 어마어마한 업무량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장인어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한 가지 목표로 버텼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일까요? 이날이 갈수록 업무 실력이 쑥쑥 늘었고 제 이름을 건 프로젝트가 대박을 치면서 임원분들의 눈에 띄어 동기들 중 그 누구보다 빠르게 초고속 승진도 했어요. 장인어른에게 그 소식을 전하던 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날도 장인어른은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네요. 저와 아내를 반씩 닮은 예쁜 딸과 아들도 태어났는데요. 사실 처음에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번도 부모란 존재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덜컥 들었어요. 낯서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도 마음껏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어찌하여 그런 제 심정을 눈치챘던 걸까요? 나중에 따로 부르고 계셨어요. 이서방, 걱정 마세요. 이 부모는 누구에게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네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장인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네, 내가 처음에 공사장 일 그만두고 검정 공부하라 했을 때도 똑같이 말했지. 근데 어떤가? 지금 검정시 합격하고 대형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잘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를 못 믿겠으면 이번에도 나를 한번 믿어볼까? 자네는 분명히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옆에는 나도 승리도 있지.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장인으로부터 누구보다 큰 부성애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상하게 안심이 들더라고요. 이미 장인어른은 제게 친부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평일은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보냄으로써 나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 마라 하던 중에도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이었죠. 암 발병이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장인어른이 숨을 쉬는 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폐암이라고 했어요. 생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장인어른인데 폐암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몰라요. 혹시 제 영양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꼭 흡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오히려 장인어른이 운영하시는 회사 때문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제조 현장에서 기계를 조작하면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도 했어요. 그래도 어째서인지 모르게 죄의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몰라요. 진작 장인 어른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볼 것을 장인 어른의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동안이었다. 사위란 놈은 이기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하나 챙겨드린 게 없었으니까요. 힘들어한 건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저희보다 의연했던 건 환자인 장인 어른이었고 받자마자 바로 회사를 정리하셨네요.
변호사를 선임해 유산 상속이니 뭐니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고 처리하신 뒤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어른으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죠. 그런 장인 어른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던지 몰라요. 힘든 투병 생활에도 장인 어른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고 살이 몰라보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지만 늘 웃는 얼굴로 우리 부부와 손주들을 대해주셨습니다. 비난 동안 동성사위인 저는 아버님께서 아주 편하게 사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회사에서 성과를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괜히 나 때문에 일에 어려움을 주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서방님. 부모님이 아픈데 자식이 병관을 하며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빨리 나으신다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서둘러 일어나야죠. 저도 강승환이가 아버님께서 이끌어준 나무처럼 죽을 순 없어요. 아버님의 기백 덕분인가요? 아버님께서는 반이라는 기간 동안 힘들고 꿋꿋하게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견뎌내셨고 결국 병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몇 차례 건강검진을 거쳐야 했지만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장인어른이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어렴풋이 그 추억 속에 우리 집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평생 하루 종일 일만 하며 살아오셨던 장인어른이기 때문인지 집에서만 있기를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래들을 만나보라고 학원에 가거나 여기저기 노는 것도 했는데 좋아했던 일도 잠시 반년쯤 지나니 너무 심심하다며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아내와 저는 결사반대했죠.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하냐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고집은 줄보다 더 즐겼어요. 기어이 저와 아내 모르게 전에 다던 제조회사와 비슷한 계열의 회사로 이전하셨군요. 당장 그만두시고 말렸는데 알고 보니 직접 기계를 만지는 등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현장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이더라고요. 전에 회사를 운영해 본 장인어른의 경력이 그 회사가 높이 산 것이었죠. 아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서류만 보면 되는데 힘든 거 하나 없어요. 집에만 있으시면 좀 있으셔서 미칠 것 같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제가 더 많이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며 장인은 저와 함께 매일 운동도 하고요. 그런 일거리와 소일은 달라요. 자네도 알고 있겠지. 비록 크게 벌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매일 꼬박꼬박 출근할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몸이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일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싶네요. 그러니 부디 조금이라도 더 늙은이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선택을 응원하기로 했죠. 아내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장인어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하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장인어른이 다시 일을 시작하신 후로 많이 밝아지셨는데 장인어른은 본인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겠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려고 주말에는 학원에 다니시고 평일엔 퇴근 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의 노고를 보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신규 하청업체를 찾아야 했는데 부하 직원에게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더니 최종으로 남은 업체가 바로 어르신이 계신 회사였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부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부장님은 그곳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일로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역차별인가 하는 제안이었고 제품의 질이 제일 좋았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 그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부러 장인 어른에게는 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위가 다니는 회사가 거래가 걸리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도 일부러 저희 회사 쪽으로 그 하청업체 사장을 불러서 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데 젊은 놈이더군요. 최근에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갑이라서인가요? 계속 신을 드는 게 사회생활 잘하겠다 싶었더라고요. 어쨌든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업체 담당자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팀의 담당자가 그 회사로 자주 출장을 가게 될 텐데 저희가 직접 가면 장인 어르신과 부딪힐지 모르니까 아예 제가 안 가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가 그 회사에서 장인 어르신이 너무나 고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여름이었는데 퇴근하기 전에 아내와 통화했을 때 장인 어르신이 우산을 안 가지고 가셨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장인 어르신은 암투병 후에 자차를 팔고 버스를 이용하셨어요. 아무래도 예전만큼 능숙하게 운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혹시라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해요.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매일 장인어른을 출퇴근하게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우선 제 출근 시간이 장인어른보다 더 빨랐고 퇴근은 더 늦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두르면 장인어른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회사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전화해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도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 퇴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힘이 없게 느껴졌어요. 장인어른은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티를 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과 함께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장인어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생각하게 되고 절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 그렇게 그냥 집에서 쉬시라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장인어른이 들을 리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저는 장인이 해줬던 것처럼 응원을 해드리기로 했죠. 아내한테 오늘은 외식하자고 전화를 넣었고 장인은 힘내시라고 약국에 들러 바카스도 한 박스 샀어요. 그리고 바로 장인어른이 일하는 하청업체로 차를 몰았는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장인어른은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 회사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 하나둘 빠져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장인어르신이 없었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아파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불안해졌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로 쪽으로 차를 대고 바로 장인어르신이 일하는 회사로 들어갔어요. 경비도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사무실 안을 향해 가봤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장인어르신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군요. 그 앞에는 젊은 녀석이 팔짱을 낀 채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죠. 그래, 나한테 오늘까지 서류 작성하라고 했잖아. 왜 안 했어? 내 말이 우스워? 아이,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때 이번 주까지 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종류별로 정리해서 숫자로 세는 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야 했다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미리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컴퓨터 조작이 서툴러서요. 아, 지금 바로 해두겠습니다. 아이씨, 이래서 노인들은 컴퓨터든 뭐든 할 줄 모르고 싫어합니다. 느려 터질 때마다 핑계만 늘어놓고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엉망탱이를 자르고 더 젊은 녀석을 고용할 텐데 젊은 사장은 쉴 새 없이 저희를 추적해야 합니다. 장인 어르신께 막말을 했어요. 그 모욕에도 장인 어르신은 한마디 거리도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아니, 여긴 어떻게 저를 발견한 장인 어르신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진 것도 잠시 이내 경악해 입을 벌리시고요. 그게 그렇게 제가 바카스병을 열어서 그 사장님의 얼굴에 뿌렸거든요. 뭐야,
어떤 미친 새끼가 갑작스러운 바카스 세례로 놀란 사장님은 욕을 했는데 잠시 이내 그 미친 새끼가 저라는 걸 알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았어요. 아니, 이 과장님이 여기뇨. 어떻게 된 거죠? 아, 죄송한데 지금 바카스를 했어요. 실수로 그랬네요. 상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하라서 뭐라고 말 못하는 눈치가 났죠. 역시나 그러시네요. 얼굴에 비뚤어진 웃음을 지으셨다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제품은 다음 주로 오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아니요. 제품은 다음 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용무로 왔어요. 개인적인 용무라니요? 사장님, 이제 일어나시죠. 퇴근 시간도 이미 한참 지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시는 건가요? 사장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장인어른과 저를 번갈아 가리키시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시더군요. 무슨 영감이 자극되었는지 강 선생님이 이 과장님 장인어른이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뭔가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신 게겠죠. 제 차가운 말에 사장님의 얼굴이 찡그린 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전 평소 강 선생님에게 정말 공경을 표하고 있는데 강 선생이 좀 더 하셔서 아니, 그 선생님 왜 그런 말씀 안 하셨던 걸까요? 땡땡 상사 이 과장님 사위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억울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을 향해 백섭이나 질렀어요. 전 그런 사장의 손을 밀치고 장인어른을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장인 어르신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장인이나 사장님이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랬던 건데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네요. 그쪽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말이죠. 쓰레기라니? 그럼 아닙니까? 70에 가까운 노인분을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리고 온갖 모욕을 하는 게 이것도 직장 내 폭력이라는 거 아시겠죠?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아, 거래가 끊길 것도 각오하시고요. 그 과장님 왜 그러세요? 정말이에요. 계약이 엎어지면 저희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아, 저는 물론 이거 직원들 밥줄 다 끊긴다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어지간히도 겁이 났던가 봐요. 젊은 사장님은 급기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풀리긴커녕 그 전형적인 강강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과할 대상이 틀린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해요. 아니요, 강 선생님이 아닌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괴롭히고 막말한 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주었습니다. 사장님 전에 직원들이 선생님만 믿고 따르는 것 같아서 열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장인 어르신이 일을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젊은 사장님이 앙심을 품고 괜한 트집을 잡아 장인 어르신을 못살게 군 거였죠. 그런데 장인 어르신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 번도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던 건지요. 그런 면을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장인 어른께서 뭐라고 덮어주려고 그 사장을 일으켜 세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이쿠, 이렇게 사장님이 무릎까지 꿇고 계신데 여기서 어떻게 돈을 모으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보고 일할 사이인데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은 여기까지로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말은 결국 용서하겠다는 겁니까? 거래는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아니, 그건 제 사위에게 달려있는 일이지만 한번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 장인어른은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으셔서 달 같으셨어요. 회사를 운영하실 때도 그렇게 직원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더니 이번에도 역신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이렇게 쉽게 용서한다고 하시더라. 그동안 당해온 일도 많으셨을 텐데 경찰에 그냥 다 신고하신다고 했죠.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법정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 그래도 됐네. 더 일 벌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회사 거리를 바꾸거나 하는 건 안 돼요. 우리 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네. 혹시라도 자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겠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야. 하청업체를 바꾸는 일은 워낙 흔한 일이고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아세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그럴 순 없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장인이자 통큰 서은 사장놈이 벌떡 일어나 연프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 모습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사자인 장인어른이 그만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인어른만 모셔서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장인어른이 문득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늙으신 어른은 그냥 집에만 계셨으면 어땠을 텐데요. 생활하고 싶어서 나가셨더니 제가 나와서 자네의 얼굴에 욕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님, 그런 욕이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의 눈치를 챙겨야 했는데요. 자네가 죄송하다니 무슨 죄송해라고. 아버지야, 그제야 아빠께서 그동안 상사로부터 받았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늙어서 구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직원이 있을 때 컴퓨터를 못한다고 모욕을 받거나 점심시간에는 부당한 업무를 시키곤 했대요. 어르신들이 제때 식사를 하셔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 들어 아버지 어른이 갑자기 살이 빠지시더라고요. 그 사장 때문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차를 돌려서라도 그 젊은 사장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오히려 잘난 사위 덕을 본답니다. 허허 하며 웃으셨어요. 아이야, 자네 덕분에 이제 사장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내가 사위 하나는 참 잘 뽑았지. 뭔가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장인은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화를 냈어요. 이 자네도 웃겠나? 웃어야 해. 보기 좋겠으니까. 걱정 마. 그 승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결국 저는 누구에게도 그날 있던 일을 털어놓지 못했어. 회사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거야. 굴뚝 같았지만 장인어른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실행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전 꾸준히 그 사장 놈이 다시 괴롭히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인어른에게 연락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장 놈이 정말로 다시 이런 위험한 일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보통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먼저 퇴근해 계시던 장인어른이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걱정스러워서 얼른 따라 들어갔죠.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그 사장 놈이 또 장인에게 뭔가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직접은 아니지만 뭔가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회사 서류를 확인하느라 부탁드리겠어요. 최근에 새로운 업체와 똑같은 제품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당신 회사와 물류 계약한 서류입니다. 다른 회사와 계약한 서류인데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장인 어린이가 제출한 서류를 살펴봤어요. 확실히 단가와 물량 등이 이상해.
최근에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납품 일자를 미루자고 하더니 서류만 보면 그 업체는 저희 업체보다 후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품을 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었더라면 몰랐을 텐데 장인님이 회사를 오래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맞네요. 장인은 저희한테 발송 일정을 미뤄달라고 해서 사정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와 또 이중으로 계약을 섰나 봐요. 이건 분명한 계약 위반이에요. 회사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계약하여서. 계약을 인사한 사장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업체는 경쟁업체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 사장은 멍청한지 어딘지 모르겠고 큰 문제를 일으켰네요. 사실 그 건물에는 우리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독점 계약을 맺은 건데 그걸 경쟁업체에 팔려고 한다는 게 미친 짓이죠. 저희 장인께서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런 비리 행위를 보고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전자적으로 피해를 입은 장인께서 용서하시겠다 했으니 더 이상 말씀드릴 바가 없는 일이지만 후자는 명백히 회사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날 장인께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회사로 바로 얘기해야겠어요. 알려드리지만 당연히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담당 부하 직원과 회사 법무팀이 함께 하청업체로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박 대리님과 이 과장님까지 어째서 이곳에 오신 건가요? 연락마저 없이 뒤에 다른 직원분들도 함께 오셨네요. 이분들은 법무팀 직원입니다. 네, 아니라고요. 법무팀이 왜 우리 회사까지 모르는 척을 하죠? 우리에게 납품하기로 한 물건을 땡땡 상사에게 웃돈 받고 팔아넘기려고 한 건 저희가 모를 줄 알겠습니까? 제 고함에 계신 젊은 사장님은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시치미를 뚝 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전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 전에 그런 일로 악감정을 품고 저희를 모아 마심을 원하시는 거라면 저도 쉬지 않고 있을게요. 거짓말하지 마라. 무엇이든 알 수 있어서 이미 이 상황에 대해 말했잖아요. 아무 증거 없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몰고 와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도무지 머이 아니냐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만으로 한 진정 놀랐던 거예요. 그 사장은 뼈대를 유지하며 그 서류를 넘겨주었어요. 여기, 당신이 그러던 대로 그 증거 따라가지 말라는 경찰을 부르도록 하죠. 제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사장의 얼굴 때문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장인어른을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니하님이 회사 기밀 문서를 배로 빼앗아 당신이 놓을 줄은 모르시나요? 고소할 거라고 고소할 거야 해보실래요? 대의를 위한 내부 고발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시나요? 어쨌든 일단 우리 법무팀과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시겠어요? 계약 조항 기억 다 아시죠? 어길씨, 그 위약금도 물론 다 기억하실 텐데요. 위약금만 거의 20억에 달해. 이제 막 도약하기 시작한 이런 하청업체는 바로 파산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건지 사장이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사내 자식이 무릎이 손이며 얼마나 값이 싼지 이젠 그 모습에 동정심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럴 목적이 아닙니다. 아, 그 업체에서 먼저 제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회사 운영도 벅차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여자친구도 자꾸 언제 결혼할 거냐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돈에 급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희 회사는 우리 자민 어르신처럼 마음이 넓지 않아서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법에 따라만 행동할 예정입니다. 애정이 아닌 다 알잖아요. 사회가 이런 곳이란 것도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한 번의 용서는 이미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제가 영어로 제공해드린 것과 비교해 차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어 문장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부디 원본 영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당황해 내게 돌아보는 순간 주먹을 휘둘러 나를 맞았어요. 이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아시겠죠? 너, 우리 회사가 망하면 나를 쓰러뜨리리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난 용서해줄 줄 알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처치할 거야. 그럴 힘도 이미 깨달은 건가? 그 사장은 악에 사로잡혀 욕을 퍼부었지만 나는 겁이 날 게 아니라 비웃음만 나왔어요. 마치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말이죠. 저는 뒤에 서 있던 법무팀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그들이 사장을 데리고 사무실로 사라졌어요. 거기서 사장을 앉히고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위반 사항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예정이 있죠. 그 사장 놈의 비리를 처리하는 데만 거진 3개월이 걸렸어요. 증거는 명확했지만 원래 회사 일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절차가 많기도 하고요. 또 경쟁업체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렸죠. 예상했던 대로 그 사장 놈에게는 수십억의 위약금이 징수되고 따로 민사와 형사까지 걸 수 있는 건 죄다 걸어서 탈탈탈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그 사장 놈의 부모라는 인간들까지 우리 회사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죠. 그 모습에 안타깝기도 했지만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값을 치룬 거죠. 어쨌든 그 사장 놈이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폐업 신고를 했고 장인 어른과 그 회사 직원들도 순식간에 실직자가 되었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정의를 주장하긴 했지만 다른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 매우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장인어른께서는 새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직원들을 모두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말이 장인어른의 경험과 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 회사 직원들이 아직 젊은 사장에 비해 장인어른을 더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낱마디 이직하였으며 현재도 장인어른 아래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사장은 아직도 재기하지 못하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연히 알게 된 정보에 의하면 결혼을 약속받았던 여자 친구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 방에만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도 뒤치다꺼리하는 것에 질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나마 친동생이 유일하게 계속 뒤를 봐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최근에 술 때문에 간경화가 와서 동생이 간 이식까지 해준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놈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퍼먹어서 간을 망가뜨리는 중이라 이 조만간에 동생에게 마저 버림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일방적인 희생은 지치는 법이니까요. 처음에 소식을 알게 됐을 때는 젊은 놈이 괜히 저 때문에 그런 꼴이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는데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초반에 대답해 주셨을 때 정신을 차리셨는데 그 이후로는 일어난 일이 없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현재 아내, 아이들,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저보다 더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때때로 일이 바쁠 때에는 저보다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셨죠. 건강을 걱정하여 몇 번이나 은퇴하라고 권유했지만 사장님은 양다리가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의 의지를 존중하여 막지 않고 그 대신 꾸준한 건강검진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발 징후 없이 암검진 결과도 좋고 다른 부분에서도 큰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인어르신이 오래오래 살아계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